정도 순간부터 12월 16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어제 인증샷 당첨되신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바쁜 아침에 소박한 여유라고 상크를 소개해주신 YJ 유유님. 또 라이브는 JTBC 상암동 클래스라고 해주신 러닝 에스텔님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디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후 두 분 뽑아서요. 영화 관람권 드립니다. 생방송 보시면서 TV 화면을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JTBC 또 상암동 클래스 달아서 올려주세요. 인증샷과 함께 상클 시청 소감이나 방송에 소개되고 싶은 사연 적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인증샷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잠시 후 머니클래스에선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으려면 뭘 챙겨야 할지 세테크 비법 정리해드리고요. 상클라이프에서는요. 제주가 품은 두 화가 이중섭과 김창렬의 작품을 정우철 도슨트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제주의 감성에 대해서 미술 작품까지 정말 기대되는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버 뉴스 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 상클해주세요. 웰컴! 네,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날씨부터 챙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도 역시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제가 아침에 출근길을 보니까 길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밤사이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등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는 빙판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큰 길은 제설 작업으로 눈이 많이 녹았지만 교량위나 이면도로는 눈이 그대로 얼어버려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경보가 내려진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고요. 강원도 광덕산의 체감온도는 영하 27도를 기록할 정도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보시면 영하 11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낀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이고요.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구, 창원 3도, 부산 6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서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를 맞아서 서울 이태원역 인근 또 조계사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또 현장 질서 유지도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차를 가지고 나올지 고민이 좀 되시죠? 날씨가 많이 춥지만 길도 미끄럽습니다. 서울시는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진 않아 보이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월릉 분기점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월계 1교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를 시작으로 지금 동작대교까지는 28분 정도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김포 쪽으로 가신다면 잠실과 청담대교 사이로 막혔다가 한남대교 일대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경부선 타신다면 부산 쪽은 잠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서울 쪽은 양재 부근부터 6km 구간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2km 구간 막힙니다. 전좌석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두 시간 기다렸거든요, 저희. 네, 관객들 불도 꺼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어제 퇴근길 한강을 건너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나 다리 위에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열차 안에서 500명이 넘는 승객들은 2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열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승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가라는 거야? 어제 오후 7시 58분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급행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 현재 다시 한번 대기 동승에 있습니다. 열차용에 죄송합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입니다. 한강철교 한가운데 멈춰서면서 난방이 꺼져 승객 500여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 2시간 기다렸거든요, 저희. 네, 강의에 계속 있었어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불도 꺼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계속 꺼지고 꺼지고 흔들리고. 이 중에는 병원에 가던 승객도 있었습니다.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응급 환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가 너무 2시간 있었어요.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렇다 할 안내와 사과가 없어 일부 승객들은 영무실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저 입도 말라했고요. 발도 꽁꽁 얼어있고요.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너무 분해서 이러고 있어요. 이날 사고로 한쪽 선로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1호선 급행은 중단됐고 일반 열차 50여 대도 10분에서 50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소매 판매가 지난달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에도 미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올린 데 이어 경기 지표까지 좋지 않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6% 감소한 6,8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건데 월가 전망치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달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속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지표 중 하나입니다. Retail sales came in weaker than anticipated, which is showing that the consumer is having an effect because of higher interest rates, because of concerns with inflation.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에도 소매 판매가 급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상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뿐 아니라 미국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2%대,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는 3%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I think investors are now preparing for recession, are taking off the table the possibility of a soft landing. 전문가들은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상과 이날 유럽중앙은행 및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도 뉴욕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00명의 국민 패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사하는가 하면 노동과 연금, 교육, 이른바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출범 7개월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패널 100명은 부동산,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에 따른 유연성, 동일한 보상 체계 등을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노동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진행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이 사람.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뉴스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안녕하세요. 이두성입니다. 도시락 보이 그 동작은 무슨 동작인가요? 이 노래 안무를 그렇습니까? 배웠습니다. 작은 춤을 또 보여주셨죠. 네, 오늘 또 소소하게 보여줬는데 얼마나 맛깔난 도시락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제가 또 햄버거 준비해봤는데요. 귀여운 도시락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돈다발 자랑하더니인데요. 요즘 흔히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현금 다발을 보여주고 뭐 고급 수입 자동차 공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던 이 래퍼 도끼 씨. 이 도끼 씨가 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사진 어떤 사람인지 보시죠. 네. 많이 보신 그 사진이죠. 유명한 자동차들이 저렇게 보이는데 래퍼 도끼 본명은 이준경 씨인데요. 이 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방송에도 나와서 이 현금 다발 쌓아두고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세금을 안 냈나 봐요. 네,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모습이 나와서 전 조금 놀랐는데 이게 공연 수입 그리고 음원 수입 등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1년 넘게 체납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후보에 오른 뒤에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했지만 최근까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0년생인 이 씨는 2005년에 데뷔해서 난 뭐 음악으로 돈 떳떳하게 번다 이런 가사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또 보석을 구입했다가 그 돈을 또 안 줘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죠. 이제 미국 LA의 한 보석 업체였습니다. 귀금속을 받고 이 씨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게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20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법적 분쟁까지 갔습니다. 이 법원이 지난 6월에 이 씨가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유, 이 씨처럼 이번에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이제 명단 공개 후보에 들었다가 결국에 이제 공개된 사람들인데요. 이 국세청은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납부 독려도 했어요. 그런데도 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공개를 한 게 6,490명입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했는데요. 개인이 4,400여 명, 그리고 법인이 2,500여 개입니다. 네, 총 체납액이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죠.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 불법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50살 임태규 씨 실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1,739억 원을 안 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46살 윤상필 씨가 708억 원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 안 내면 명단 공개합니다. 망신 당할 거예요라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거예요.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도 언급이 됐던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이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국세청은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난 사람 47명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 이 전혜경 씨가 들어갔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해외에서 일부 수익을 얻은 거를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포탈한 죄가 인정이 돼서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죽음 그리고 세금이다.
외국에 나온 유명한 그 인사가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네. 알고 계셨군요. 찾아봤습니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세금은 좀 잘 냈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플렉스죠. 결국은 내야 되니까요. 네. 아, 세금 플렉스. 세금 잘 내면서 플렉스 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니까. 네. 네.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왕따 가해자 알렸더니 라고 한 겁니다. 이 한 30대 여성이 동창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내가 학창 시절에 이 사람에게 왕따 가해를 당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예비 남편 가족 소셜미디어에 적었는데요. 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폭력 피해자인 건데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동창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접하고 나서 이 예비 남편의 가족에게 직접 그 계정에 찾아가서 글을 적은 게 문제가 된 건데 네. 이 여성 A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 씨가 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결혼 상대 가족, 그러니까 예비 남편의 가족의 계정을 찾아가서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건데요. 왕따 가해자이니 결혼을 말려라 이런 취지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남편 가족한테 지금 당신 집 사람이 될 그쵸. 사람이 예전에 나를 가해했던 사람이다. 가해했다. 결혼하지 왕따 마세요라고 시켰다. 했는데 그 가해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건 아니고 네. 온라인상에 그런 글을 이렇게 전달한 거 그게 지금 뭐 유죄다라고 판결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왕따가 있었는지 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서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A 씨가 받은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런 글을 적은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댓글을 보면 그 가족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주장한 게 벌금형으로 돌아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판결 사실만으로 왕따 여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왕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네. 이 마음에 묵은 말들을 공개적으로 털어내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좀 한번 참고할 만한 판례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 옛날 도시락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보험금 노리고 쾅. 아이고.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네. 이 보험 사기 범죄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네. 네, 차선 바꾸려고 하는 걸 쾅 들이받았죠. 방금 실선을 넘어왔어요. 네네네. 네, 쾅 들이받았고 또 보면은 우회전하는 저기 좀 크게 돌아요. 또 갖다 부딪혔습니다. 이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우회전을 하는데 조금 선을 넘어서 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이 피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00% 제가 일부러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억울했지만 그냥 그렇게 그 보험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영상 봐도 끝에 차선으로 이렇게 우회전한 다음에 끝에 차선으로 바로 갔다가 붙어야죠.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깜빡이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사실 돌면서 좀 크게 돌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느낌이 이상해도 이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좀 당할 보험 수밖에 처리를 없는. 할 수밖에 네네. 없는. 이게 그래서 더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 20대 보험 설계사 3명이 가담한 일당이 최근 5년 동안 44차례 고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챙긴 돈이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리비도 허위로 타내기 위해서 차량 수리업자까지 가담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겪을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또 보험 사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한테 네. 또 돌아오는 거니까 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잡아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 전북경찰청이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요. 보험 사기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모두 23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피의자 가운데 10명은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회사 직원이랑 차량 수리업자까지 가담하니까 이거 완전 깜빡 속을 수밖에 없네요. 예. 아무튼 마지막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 오늘은 김하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날씨가 말도 못하게 춥잖아요. 네.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질 때 건강관리 쉽지 않은데 특별한 방법으로 화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실까요? 네. 다들 엄청 가볍게 입고 있죠? 주위에 눈이나 얼음 있는 거 보면 꽤나 추운 곳인 것 같은데 저렇게 거침없이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급니다. 와, 근데 저 추우면 온천에 따뜻한 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얼음장 같은 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들 몸은 벌개졌지만 표정만은 밝은데요. 한술 더 떠서 아예 통에 얼음을 채워놓고 들어가서 얼음 목욕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와, 근데 제가 추위를 잘 못 견뎌가지고 전 보기만 해도 막 뼈가 시려요. 그러니까 추위는 추위로 잡는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 너무 추운 날씨인데 오늘 이거 채널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유,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많이 추우실 텐데. 근데 진짜 이냉 치냉. 이 네덜란드 출신의 추위 참기 달인이 있대요. 그 윈 호프의 건강법을 따라하고 있는 건데 일부러 추위에 몸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순환계랑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입증은 된 거예요. 많은 생리학자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동의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그렇다고는 할 수 있을 만큼 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안 돼. 네. 못해요. 이런 운동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등장하곤 있는데요. 아무래도 명백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내 건강 상태를 잘 살핀 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따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나름 추위를 잘 참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이런 거는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되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차 안에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소리는 안 들릴 텐데. 강아지도 보이고 저게 테슬라 같은데 걔가 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개 한 마리가 창문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 뜯어내는데? 네, 이게 창틀 고무도 뜯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산악기로 소문난 그 핏불 테리아品종인데요. 무슨 공포 영화 장면 같기도 하고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지금 창문에 고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네. 물어 뜯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핏불이 나타나서 막 쫓아왔다고 합니다. 공격을 피하려고 재빨리 차에 탔는데 핏불이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차를 죄다 물어뜯으면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나운 개인데 저거 누가 도와줘야지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긁히기만 하고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핏불이 이곳저곳 물어뜯어서 차는 심하게 파손이 됐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핏불 주인도 물고 도망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핏불을 생포하고 견주를 불러서 지금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핏불 테리어 하면은 개 물림 사망사 국내 뉴스에서도 좀 종종 등장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 반려견 안전관리 규정, 좀 체계 이런 게 좀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입마개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려견 사랑하는 마음만큼 또 이런 것도 잘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네. 또 준비한 소식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이 틈을 타서 저렇게 눈싸움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뭐 기차역 지금 반대편 플랫폼으로 다 큰 어른들이 저기 눈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던진다. 그렇죠. 폭설에 기관사들의 파업까지 겹쳐서 기차가 연착된 상황인데요. 발이 묶여서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사람들이 참 긍정적이에요.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눈싸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선로를 가운데 두고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편이 나뉘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반대편 선로로 막 던지고 있는 건데 사실 눈이 펑펑 내리면 눈 쌓이면 길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래도 낭만과 동심을 싹 다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거 잘 던지잖아요. 야구 선수니까. 이따 끝나고 한번 하시죠. 눈덩이 속에 돌 같은 거 넣지 말고요. 근데 도선 씨 야구를 너무 잘해서 도선 씨 던진 눈에 맞으면 부상당할 것 같아요. 또 눈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해지다 도로에서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저런 색다른 광경도 포착이 됐습니다. 도로인데 저기 스키 타고.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썰매 같은 네, 것도 썰매 왜. 같은 것도 타고 이제 해악의 민족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닌가 봐요. 맞아요. 사실 통상적으로 영국은 크리스마스가 지나야 추워지거든요. 특히 올해는 11월이 매우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눈 많이 왔네요. 그래서 더 이 영국을 덮친 추위의 폭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12년 만에 최악이라고 불리는 폭설 한파지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드는 모습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무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그걸 실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한 소식 더 이슈 업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김하은의 끝까지 나라바기 이슈 잘 살펴봤고요.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도 고생했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요.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가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이렇게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연말정산 쏠쏠한 새테크. 지난해 직장인 1,300만 명은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400만 명은요, 평균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 누구는 13월에 월급을 받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죠. 아직 2주 정도 남은 2022년,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13월에 월급을 늘릴 수도, 더 낼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재테크 이거 합쳐서 새테크라고 하죠. 오늘의 키워드 연말정산 쏠쏠한 새테크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 말에 이 연말정산 기초를 우리 손 크리에이터와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이 2탄입니다. 네. 1탄 배웠지만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세금을 걷어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다 지났으니 이 근로소득세를 많이 걷어간 건지 혹은 이 근로자가 적게 낸 건지를 전반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 등이 있고요. 이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서 이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딱 액수를 떼주는 게 네. 바로 세액공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 그래서 이거 세테크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요새 그 청약 시장이 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맞아요. 이 청약 통장 그냥 들고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명 청약통장, 우리가 이제 풀 네임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장, 우리는 그냥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상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총 급여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세대의 세대주이셔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얼만큼 세제 혜택을 받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 즉 해당 연도에 240만 원까지의 돈에 대해서 납입액의 40%를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40만 원을 다 채워서 납입을 했다면 최대 96만 원만큼 공제를 해주는 건데
건데 우리가 소득공제는 해당 총급여액에서 과세표준이 구해지기 전까지 총급여액을 마이너스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4천만 원의 총급여액을 받는 근로자라면은 이 96만 원을 4천만 원 마이너스 96만 원 해서 과세표준이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천만 원을 벌어서 그만큼의 세금을 떼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96만 원을 빼줘서 한 3천 몇백만 원 번 걸로 봐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세금을 활용해서 이 세테크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소득공제만 노리는 게 아니다. 네. 이 세액공제 이것도 좀 잘 금융상품 잘 살펴본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절세 혜택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랑 IRP 통장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그래요? 있는데 이 두 상품은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이고요. 다만 연령대를 따라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6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이 공제율이 소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준이 바로 연수입 총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으신다면 16.5% 적용 받으시고요. 그렇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금 낼 액수에서 66만 원을 빼준다.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 하시는 분들은 13.2%를 적용받으셔서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서 52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IR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RP는 사실 이 연금저축이랑 굉장히 찰떡궁합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IRP의 우리 공제 한도도 먼저 알아볼게요. IRP는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것 역시 연령대로 나눠본다면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품은 사실 정말 파악하시기가 좋은 게 연금저축이랑 공제율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총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이하이신 분들은 16.5%, 초과이신 분들은 13.2%를 적용을 받으셔서 똑같네요. 맞아요. 최대라고 꼽는다면 115만 5천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IRP 요거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그렇고 IRP 상품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의 성격 때문에 중간에 중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특정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해지를 하게 되면 뱉어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써야 되는 돈 말고 여윳돈을 저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야겠네요. 여윳돈 있을 때 가입해라.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는 사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처럼 이렇게 이미 낸 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챙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맞아요. 본인이 쓴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이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숫자가 항상 어려우니까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치료 목적으로 쓴 의료비에는 안경, 콘택트 렌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챙겨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 렌즈를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잘 안 보여서 시력 교정용입니다라는 이 증빙 자료를 해당 안경점에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해당 자료를 간소화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2, 3년 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산후조리원의 비용에 대해서 도 1회당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제 제외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 예를 들어 제가 좀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위해서 의료비를 썼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월세도 사실 청년들도 많이 월세 내잖아요. 네.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월세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근로소득자라는 기본 조건을 갖춰 놔야 되는 거고요.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내가 낸 월세 금액 곱하기 12%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7천만 원 이하이면서 5,5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1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12% 혹은 10%를 곱해주시면 아 내가 월세 중에서 세액공제 이만큼 받겠구나 미리 예측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 계약이랑 내가 월세를 냈습니다라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 내역서 혹은 이 통장의 내역서를 인출하셔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아 월세를 내셨군요. 세액공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월세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월세 근로소득이 있는 월세 세입자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엔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도슨트 사실 저는 이렇게 미술관을 많이 가진 않아서 근데 전시 해설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도슨트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유튜브에서 또 상클 2교시에서 이어지니까 오늘은 먼저 준비하신 내용부터 우리 듣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여행을 떠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떠나볼 곳 어딘가요? 네, 우리가 또 일하면서 혹은 도심 속에서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지쳤을 때. 네. 그때 보통 찾는 곳이 또 제주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어떤 예술가의 흔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근데 제주도 가면 어떤 게 노세요? 네. 저는 오메기떡 먹고 전 돼지고기. 흑돼지 그죠, 아무래도 보말 칼국수 먹고 맞아요. 먹는 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저는 어쨌든 전시 해설가다 보니까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호캉스란 말보다 또 저희들끼리는요 미캉스란 말은 많이 써요. 그래서 미술관으로 호캉스 떠나는 거죠. 미캉스?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준비했어요. 아, 그럼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먼저 이 제주가 품은 화가 두 분이 있어요. 오늘 만날 화가는 이중섭과 김창렬 화가입니다. 야, 이 유명하신 분들 두 분 오늘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날 화가는 이 이중섭 화가부터 만나볼 건데 너무나도 유명하죠. 국민 화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이중섭 화백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딱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면요, 먼저 이중섭 화백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에 좀 들렀다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저렇게 화가가 직접 머물렀던 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건 되게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었어요. 그럼 이 초가집이 이중섭 화백이 실제로 살았던 곳인 거죠? 맞아요. 이 한국전쟁 때 1951년에 이제 피난을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딱 이 집안에 산 건 아니고 저 집에서 작은 단칸방에 가족이 다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도 비극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의 인생이 좀 굴곡이 이렇게 좀 있었나 보죠? 네, 맞아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딱 그 말이 맞는 화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하고 이 이중섭을 위해서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 생가 주변에 그 미술관도 만들고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술관도 만들고 주변에 이중섭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볼 게 되게 많고요. 느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중섭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오, 이중섭 미술관에서 꼭 봐야 될 작품 뭐가 있을까요?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저 섬이 보이는 풍경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전쟁 당시의 그림인데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중섭 가족이 피난을 왔을 때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제주도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냐? 이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있는 거죠. 아까 그림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뭐 굉장히 좀 따뜻한 약간 파스텔 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쟁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게 어쨌든 이 화가의 마음이 좀 따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직접 핸드폰으로 찍으신 뭐 사진도 준비가 돼 있던데. 맞아요. 이 딱 가면요. 이 옥상을 꼭 올라가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내부만 보고 가는데 옥상에 올라가면요. 저렇게 저 그림 속 주인공인 섭섬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이중섭 그림과 저렇게 그림과 비슷하게 사진 찍는 걸 많이 해요. 네. 한번 좀 찍어 보면은 훨씬 더 풍부한 관람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잘 찍었죠. 재밌네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요? 저런 게 한국 작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직접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찍으신 화면과 이중섭 화백의 작품 비교한 거죠? 네, 직접 비교한 찍으신 거예요. 거 저거? 맞아요. 네. 처음 되게 잘 그렸죠.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중섭 화백이 가족들과 함께한 제주 생활 비록 피난 시절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다라고 저희가 사실 아침엔에서도 이중섭 화백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품에도 그런 이중섭의 마음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의 인생을 또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편지화예요. 편지화. 아무래도 이중섭이 알려졌던 게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일본으로 보냅니다. 본인은 못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리움의 편지를 쓰는데 저렇게 그림 편지를 쓴 거죠. 저거는 이제 가족들을 제외해서 행복하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본인을 그린 건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그림인 거죠. 이런 걸 편지화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 지금 미술관 가면 볼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뭐 잘 알진 못합니다만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 좀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이들이 등장한 이유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알려진 바로는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1명이 더 있었어요. 첫째가 이 조산아로 태어나면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림을 그려서 무덤에 같이 묻어줬다 그래요. 그때부터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또 보다 보면요. 개를 잡고 있는 아이들도 나오거든요. 네. 개나 물고기를.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제주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개랑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림에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약간 슬프면서도 당시의 맞아요. 역사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또 네, 따뜻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슬픔이 오히려 더 배가 돼서 돌아오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중섭의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김창렬 화백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창렬 화백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또 물방울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김창렬 화백을 좀 만나볼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작가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렬 화백을 전 이번에 보러 갈 때 물방울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이 해결을 좀 해답을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돌담 사진도 방금 나왔는데 이 건물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맞아요. 딱 가면은 제주도와 어울리게 돌담길이 먼저 반겨져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높지 않아요. 딱 적당한 높이에 약간 그 분위기도 조금 단단하면서 경건한 외관 때문에 그 제주도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건물 자체도 약간 그 돌담 같아요. 그냥 색깔도 비슷하고 네, 맞아요.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그 김창렬 화백이 제주도랑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요. 아까 이중섭도 그랬지만 김창렬 화백도 피난 시절에 제주에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또 그 미술관이 제주도에 있냐. 사실은 김창렬 화백이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해외 생활이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되게 고달팠고 좀 유배 생활 같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의 그 종착지가 필요했대요. 근데 그때 피난 시절에 겪었던 그 제주의 삶이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게 생전에 자기 개인 미술관이 완공되는 걸 보고 떠난 몇 안 되는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세상을 뜨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달린 미술관에 보고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이게 아까 건물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요? 좀 홀리한 느낌, 신성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좀 경건한 느낌이 네. 들죠.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화가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와 얘기를 할 때
약간 신전 같았으면 좋겠고 신전이요? 네, 좀 무덤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벽돌도 그냥 벽돌을 쓴 게 아니라 나뭇결 모양이 새겨진 벽돌이고요. 일부러 검회색 벽돌을 써서 조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술관이 지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김창렬 화백이 자신의 작품 200여 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요. 약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해요. 기증을 한 거죠. 자, 억소리 나는 작품들이 다 있는 건데 어떤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전시가 돼 있나요? 네, 먼저 처음으로 좀 볼 작품이 있는데 김창렬 화백의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제목이 다 비슷해요. 회귀입니다. 회귀. 회귀. 네, 맞아요. 이게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토양, 풍토로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모티프가 있어요.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천자문과 물방울이에요. 화가의 시그니처죠. 지금 저 그림 안에 한자들이 빼곡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그게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다들 궁금해하세요. 뭐라 써놨는지. 근데 의외로 저기에 써져 있는 게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는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쓴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웠는데 이게 어렸을 때 추억인 거죠, 사실은. 배웠던 추억.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혹은 예술가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들 때마다 동심을 잃어갈 때 그 동심을 깨닫게 해주는 게 천자문이었다 그래요. 지금 천자문이랑 그다음에 물방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딱 잘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도 많아요. 막 2m짜리도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종교화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불교 느낌 같은 것도 나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저 물방울을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면 종이에 그린 그림인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화백이 물방울에 매료된 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 물방울이 직접 보면 진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뜻밖의 수학이었다 그래요. 이 파리에서 생활할 때 1970년대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난했고. 근데 그때 마국간에서 작업실로 사용을 했는데 마국간을 그때 이제 캔버스를 여러 번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감이 떨어지기 쉽게 캔버스 뒤에다 물을 뿌려놨다 그래요. 떨어지기 쉽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뿌려놨는데 햇빛이 자기가 뿌린 물방울에 비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방울의 빛에 반해서 작품에 옮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화면 트신 분들은 혹시 TV에 물 묻었나 하면서 닦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되게 사실적이네요. 그러니까 김창렬 화백의 그 물방울이 마국간에서 탄생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물방울 하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하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작품마다 똑같은 기법을 쓴 게 아니라 계속 변주한단 말이에요. 진화하고 처음 그리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스프레이를 좀 사용했대요.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직접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물방울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조금씩 그 질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질감이 조금씩 다르군요. 변주가 또 있는 그 매력. 네. 근데 사실 김창렬 화백 지난해 1월에 별세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경매가가 10억을 넘긴 작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977년작 물방울이 10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됐죠. 지금 이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물방울. 야, 이게 이거는 어디에 가면 이것도 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제주도에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아마 개인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중섭, 김창렬 이분이 동시대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런 스토리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실제로 같이 피난생활하면서 만났고 김창렬 화백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이중섭과의 만남이 자신한테 스승을 만난 것 같았고 그 이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딱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다고 들었어요, 입장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 가격이 비싸니까 입장료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안 가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맞아요. 아까 그 건물만 봐도 굉장히 신성하고 규모가 커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곳은 비쌀 약간 것 비쌀 것 같거든요.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섭 같은 경우에 성인 가격이 1,500원이고요. 입장 가격이 김창렬 미술관은 성인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좀 오라는 거예요. 좀 안 온다. 이게 한국 작가들인데 우리가 사랑해줘야죠. 오히려 안 오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중섭 미술관
성인 1,500원, 네. 김창렬 미술관 성인 2,000원. 2,000원. 그럼 충분히 제주도 갔다가 들러서 좀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양식만 먹고 왔는데 아. 마음의 양식도 얻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 너무 조금만 아껴서 미술관 가는 걸로 약속하고요. 네. 우리 도슨트님과의 더 많은 얘기는 잠시 후 유튜브에서 이어질 상클 2교시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눈이 오락가락 했었는데요. 오늘은 눈보다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등 강력한 추위가 찾아와서요. 눈이 많이 내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무는 등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낀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 영하 9도, 대전, 청주 영하 7도로 다소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창원 3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고 일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매일 추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강추위 속 오늘도 상클 하시면서 따뜻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같이 추울 때 출근길, 등굣길 이동하는 게 또 유독 힘들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나마 상클과 함께 추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끈한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상클 상암동 클래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네,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여기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시거나 지금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도슨트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지 궁금하신 점 또 하고 싶은 말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오세요.